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그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퍼미션이 아직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11시 좀 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교수님 소개 드리고 네,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11시가 돼서 이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1년 한국인공지능학회 학예학술대회 2일차 컴퓨터 비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 재직 중인 권준석입니다. 이번 컴퓨터 비전 세션은 총 3분의 연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교수님은 2008년 고려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2010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그리고 2017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아마존에서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시다가 2019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CPR 2021 오랄 논문인 End-to-End Human Object Interaction Detection with Transformer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 오늘 발표 드릴 논문은 HOI, Human Object Interaction을 탐지하는 논문이고요. 요새 컴퓨터 비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을 대체하는 네트워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요게 그런 논문에 영감을 받아서 쓴 논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VIT나 그 이후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DETR, DETR 같은 경우 요거랑 아주 가깝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요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탐지하는 것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일단 문제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사람과 사물의 인터랙션, 지금 현재 물체들을 탐지하는 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 안에 사람, 아이가 있고
이렇게 빵이 있고 그리고 의자가 있고 이런 물체 탐지는 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빵을 먹고 있다 또는 아이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관계까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바운딩 박스, 이 파란 바운딩 박스와 노란 바운딩 박스가 관계가 먹고 있는 관계다. 또는 잡고 있는 관계다. 그리고 또 요 파란색 사람과 초록색 의자와 앉아 있는 관계다.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요 박스와 그 박스에 해당하는 클래스만 찾으면 되지만 여기서는 박스 두 개와 박스 두 개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또 재밌는 점은 이 HOI 디텍션에서는 이 관계가 하나의 페어 오브젝트 하나의 페어가 있어도 관계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먹고 있지만 잡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을 여러 개를 예측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들이 주어지면 추가적으로 이 관계까지 맞추는 이 박스와 이 박스는 먹는 관계다. 잡고 있는 관계다. 또는 이렇게 사람 박스, 의자 박스가 있으면 앉아 있는 관계다. 이렇게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HOI 디텍션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물체를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그 물체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엮어가는 이런 순차적인 방법으로 HOI 디텍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방법으로 HOI 디텍션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체를 막 찾아놓습니다. 휴먼이 이렇게 있고 빵이 있고 체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물체 하나의 페어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의 페어를 잡아서 피처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미지 피처만 뽑는 게 아니라 이 둘 간의 상대적인 위치, 상대적으로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로 된 어떤 피처맵을 만들어서 마스크 두 개를 표현된 피처맵을 만들어서 또 이것도 인풋을 주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세 개의 인풋을 처리해서 어떤 관계를 예측하는지를 어떤 관계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다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의 요두 페어의 이 사람과 이 오브젝트와의 페어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요 한 번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예측을 하려면 또 다시 이런 페어가 있으니까 다시 피처를 뽑아서 또 인퍼런스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있으면 사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이 사람과 이 빵과의 관계는 또 이렇게 인풋을 집어넣어서 뭐 아무 관계가 없다까지. 그래서 어떤 인터랙션이 있다. 그리고 인터랙션이 없다까지 예측을 하는데 모든 페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HOI 그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다 예측하기 위해서는 쿼드리티컬리 복잡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매번 뉴럴 네트워크로 인퍼런스를 해야 되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시퀀셜한 HOI 디텍터들이 맨 처음에 나왔고요. 아주 직관적이죠. 아주 직관적이고 뭐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페어와이즈로 이걸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높고 매우 연산이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 HOI 디텍션의 속도 부분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잘 되지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더 속도도 올리고 정확도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법,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기법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2018년부터 뭐 오브젝트 오브젝트 인터랙션 뭐 요 관련된 것들 계속 연구해 왔고요. 2020년에 이제 제가 고대 와서 김범수 학생, 지금 이 논문의 1저자인 김범수 학생이랑 같이 지금 그 김범수 학생은 지금 카카오 브레인에 있는데요.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작이 된 논문은 유니온 대시입니다. 이걸 패러럴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다 찾아놓고 관계를 또 다 돌아가면서 딥러닝으로 다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오브젝트를 찾아고 그냥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하는 영역의 박스를 또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소시에이션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유니온 대시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박스, 휴먼과 인터랙션이 있는 오브젝트와 모두를 포함한 유니온 박스를 바로 동시에 찾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어소시에이션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속도를 거의 리얼 타임에 가깝게 HY 디텍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대시 처음으로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은 원 스테이지랑 멀티 스테이지로 나눠지죠. 그런 것처럼 HY도 기본적으로 멀티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한 다음에 디텍션 결과를 갖고 페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 스테이지 됐었는데 유니온 대시 나오면서 이제 원 스테이지 그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 오브젝트 인터랙션 디텍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유니온 대시 그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웍이었고요. 저희가 했던 원 스테이지로 HY 디텍션을 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알아냈던 거는 이거를 트랜스포머로 적용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어소시에이션 보면은 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유니온 박스를 이렇게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 유니온 박스에 걸리는 오브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를 보고 어떤 숫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했죠. 포스트 프로세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박스와 걸리는 사물과 사람과 점수를 어떤 간단한 점수를 만들어서 NMS 하듯이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의 NMS 하듯이 해서 이렇게 디텍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퀀셜하게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패러럴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패러럴하게 하는 것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좋은 백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키텍처가 오버롤 아키텍처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건 하터, HOTR, 하터 아키텍처고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돌려서 일단 피처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뭐 디터나 뭐 다른 트랜스포머들처럼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서 같이 합쳐서 피처를 만들고요. 이걸 다 잘라서 이렇게 넣고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또 피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덩어리별로 이렇게 피처들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디터 구조는 요 위로 따라가시면 오브젝트 디텍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피처를 있는데 각 인스턴스 인코더, 인스턴스 디코더, 그다음에 인터랙션 디코더. 인터랙션은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디텍션하는 건데 거기를 위한 쿼리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 디코더는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션 할 건지 쿼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들은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와 들어온 피처들 간의 반응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요 쿼리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쿼리,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그다음에 인터랙션 쿼리, 상호작용 디텍션을 위한 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들을 이렇게 넣고 처리를 하면 요 쿼리들이 이제 대답이 돼서 요 결과를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간단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이렇게 각 쿼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 디코더에 들어갔던 쿼리들은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 오브젝트 디텍션은 두 가지가 있죠. 클래스 컨피던스 스코어랑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그 위치를 얘기하는 박스 리그레션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대답이 나오고요.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오브젝트와 어떤 오브젝트가 인터랙션이 있다, 그거를 예측하는 거니까 앞에는 사람, 두 번째는 그거랑 상호작용하는 물체, 그 다음에 그 관계, 먹고 있다, 쥐고 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앉아 있다, 있었으니까 요 레이블, 요 세 가지를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변환시켜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은 요 결과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체어 나오고, 그 다음에 디터 같은 경우 오브젝트가 이 쿼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없다, 그래서 no 오브젝트, 이런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요.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과 나온 걸 해석하면 그림에다 보여주면 요 박스와 요 박스는 이런 인터랙션이다. 그 다음에 요 두 박스는 앉아 있는 관계다. 이렇게 해서 인퍼런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재밌는 부분이 요 HO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저희가 두 개를 쓰죠. 아니, 디코더를 두 개를 씁니다. 한쪽은 인스턴스를 위한 디코더가 있고 인터랙션을 위한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쿼리들이 있죠. 결과가 나오죠.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미 됐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인데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 인터랙션 디코더 하나만 갖고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들의 인덱스가 아니라 이 오브젝트 여기서 그냥 어떤 오브젝트인지 클래스랑 박스도 내보내주고, 여기도 클래스도 박스도 내보내주고, 한 번에 리그레션 하면 이 아래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처음에 해봤을 때 그렇게 해봤고요. 한 번에 그냥 디코딩 해가지고 오브젝트 어디 있고 어떤 오브젝트고 관계가 어떤 거까지 한 번에 다 리그레션 해라, 저희가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 한 것을 여기서 포인팅하는, 이렇게 요 오브젝트다, 저 오브젝트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HO 포인터라고 불렀는데, 디코딩된 것들의 결과들을 아니면 쿼리들을 서로 상호 포인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이런 디코딩을 할 때 있어서 디코딩된 결과들을 복합해서 사용해야 할 때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지금 디코딩을 해서 나온 결과들이고요. 여기선 그러면 이렇게 인터랙션 디코더로 이 인터랙션을 디코딩을 하면 어떤 휴먼, 어떤 오브젝트, 그런 어떤 관계인지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휴먼 오브젝트 요거는 포인터고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 디코더에서 나온 결과들을 여기다 모은 다음에 얘가 누구랑 매칭되는지를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으면 이게 휴먼은 이게 첫 번째 오브젝트였구나, 우리가 여기서 찾은 것은.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구나, 이렇게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매핑을 해서 이 인터랙션을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고 결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디코더를 활용해서 서로 어소시에이션을 이렇게 하도록 학습까지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HY 디텍션을 한 논문들이 공교롭게도 이번 CVPR에 한 4편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거 포함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두 디코딩 한 것들을 어소시에이션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건 저희가 유일한 것 같고요. 좀 그 방법들의 사이에서 이제 아키텍처가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정답지와 예측값과의 어소시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IOU나 이런 걸로 오브젝트 디텍션은 하는데,
여기서는 오브젝트 두 개와 그 다음에 또 클래시피케이션 그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그 결과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매칭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저희가 헝가리안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프리딕션을 매칭시켜서 가장 가까운 프리딕션을 우리 GT에 가깝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로스 펑션도 일반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액션이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맞추는 요 두 개를 조합해서 잘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성능이 잘 나왔느냐 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HY 포인터, HO 포인터 뭐 이런 거랑 몇 가지 트릭들을 써서 저희가 성능이 많이 올랐고요. 처음에 이 그냥 트랜스포머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직관적이도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다음 장표에 있을 텐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능은 뭐 대부분 뭐 CPR 논문들이 그렇듯이 저희가 게 제일 잘 나왔고요. 뭐 잘 나왔고 근데 여기서 비교했던 것은 일단은 재밌는 건 시퀀셜리 한 거는 이미 디텍션을 다 하고 더 헤비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빠른데도 더 잘 나왔습니다. 성능이 잘 나왔고 물론 프라이어 날리지를 사용한 애들도 이긴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페어 컴패리즘을 위해서 저희는 프라이어 날리지를 안 쓴 애들을 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는 안 썼기 때문에 요 성능표를 요걸 보시면 제일 편한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HY 디텍션 알고리즘들인데 뭐 인터랙트넷 같은 경우는 카이밍허 그룹에서 쓴 거고 뭐 아이캔이나 GPNN 같은 경우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한 거고요. 요 파란색들이 시퀀셜리 하는 겁니다. 멀티 스테이지로. 빨간색들이 한 번에 하는 건데 유니온덱 같은 게 저희 논문이었고요. 작년 논문이었고 그 사이에 또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희께 이렇게 속도도 다른 거에 비해 엄청나게 인퍼런스 속도가 짧고 성능도 가장 잘 나왔습니다. 55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임프루브를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면 HY 아까 HO 포인터 요거 하나만 없애고 바로 프리딕션 하는 걸로 했을 때 성능이 이렇게 14%씩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 트리가 잘못 대결을 했거든요. 요걸 더해서고 그다음에 아까 아키텍처 전체에서 인코더를 하나만 썼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인코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쓰이고 인터랙션에도 쓰였는데 이렇게 쉐어를 했더니 성능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컨트리뷰션이 되게 크죠. 그다음에 뭐 인터랙션이 아예 없다 이런 것도 예측하도록 명시적으로 예측하도록 저희가 만들었더니 약간의 뭐 한 3% 정도의 성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하터가 처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디텍션을 셀프 프리딕션 문제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과 상호작용 디텍션을 패러럴하게 처리를 했다. 그리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V코코랑 히코데시라는 HY 디텍션 벤치마크에서 최고 성능을 얻었고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은 추가적인 인퍼런스 타임은 약 1ms으로 정말 짧은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질문을 있으시면 받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위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네, 질문 고맙습니다. 드리는데요. 네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상당히 유용한 효율성 있는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원스테이지 인터랙션 버런스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걸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비디오 네. 쪽을 확장해서 액션 인터랙션이나 아니면은 휴먼과 휴먼 대 인터랙션 이런 걸로 확장 좀 가능한가요? 아, 네. 그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요 프레임워크는 되게 제너럴해서 사실 오브젝트 인터랙션, 휴먼 인터랙션에 확장하는 거는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그건 잘 되고요. 비디오 쪽은 사실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고 있고요. 이게 또 템포럴한 정보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비디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현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영 교수님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 사실 김현우 교수님 발표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질문 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뭐 비디오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미지에서도 이게 어떤 오브젝트들은 스태틱하게 가만히 있는 오브젝트 있고 어떤 오브젝트들은 움직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은 스태틱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조금 인터랙션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이게 또 어떻게 인터랙션을 잡을 때 그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트래킹을 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또 바뀌고, 그래서 음,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고 아,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셋도 막 그렇게 아직 뭐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거기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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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공유해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현 교수님은 2003년, 2008년에 각각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2015년에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알렌 인스티튜트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시다가 2018년부터 디스트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부에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CPI 2021 논문이 레인보우 메모리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권진숙 교수님. 제가 오늘 올해 12편을 발표한 그 레인보우 메모리와 저희가 그 전에 했었던 망했던 논문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합쳐가지고 주제를 에피소딕 메모리 인 컨티뉴얼 러닝으로 해서 두 개의 논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티뉴얼 러닝이 뭐냐라고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냥 러닝 셋업 이러면은 그 태스크가,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가 사전에 다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로봇한테 저희가 어떤 로봇한테 일을 시키려 로봇을 샀어요. 근데 이 로봇이 뭐 100가지 물체만 딱 인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101번째 물체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로봇한테 101번째의 클래스에 대한 샘플과 그 전에 있었던 100개의 클래스에 대한 샘플 모두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학습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그 방식을 보통 이렇게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 있는데, 뭐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학습을 보통 하죠. 그렇게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로봇을 예를 들면 샀어요. 근데 그 로봇이 새로운 물체를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샘플만 가지고 이 원래 있었던 모델을 그냥 업데이트하고 싶다. 원래 있었던 모델을 학습할 때 있었던 데이터는 따로 필요 없이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하고 싶다. 얘가 바로 컨티뉴얼 러닝 셋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클래스 인크리멘탈이라는 패러다임을 생각을 해냈고요.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이제 컨티뉴얼 러닝의 하나의 세부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클래스 인크리멘탈만 컨티뉴얼 러닝은 아니고요. 이게 원래 클래스가 있었는데 샘플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 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걔는 사실 보통의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풀지 않고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든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오픈 셋 프로블럼 이런 식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컨티뉴얼 러닝이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는 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주로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리터처에서 컨벤셔널리 컨티뉴얼 러닝 또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채팅이 있네요. 예, 언제나 질문은 언제나 중간중간에 해주세요. 그래서 그 컨티뉴얼 러닝의 기존의 리터처에서 많이 쓰이는 컨벤셔널 세팅을 보시면요. 보통 온라인 샘플이라는 게 여기 색깔이 각각의 클래스 멤버고요. 예를 들면 클래스가 10개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클래스는 녹색, 두 번째 클래스는 회색, 뭐 세 번째는 분홍색 이런 식이고, 그리고 얘네들을 시간축으로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이 샘플들을 시간축으로 각 클래스마다 그룹되게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걸 보고 이제 디스조인트 셋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을 굉장히 클래스의 클러스터로 파티셔닝을 한 다음에 각 타임 셋마다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게 이제 각 타임 셋마다 들어오는 클래스의 셋인데요. 얘를 보고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 태스크 단위로 얘네들이 모델에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마다는 서로 겹치는 클래스가 없게끔 정말 나이스한 이상한 셋업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 셋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오프라인 셋업은 뭐냐면 이렇게 클래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를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잘 만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여러 번 이폭을 돌고 이 모델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태스크가 들어오면 이 태스크에 있는 샘플들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 번 이폭을 돌아서 학습을 하고, 이제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근데 리얼리스틱하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클래스 셋들이, 태스크들이 클래스가 디스조인트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사실 드물고, 그리고 얘네들이 오프라인으로 그 학습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많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이 계속 온라인으로 들어올 때마다 학습을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해주는, 우리가 컨티뉴얼 러닝 그러면은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셋업과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셋업들을 가정을 하고 리터처에서 논문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그룹 워크들은 얘네들의 태스크 아이디를 이제 알고 있다고 또 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테스트 타임에, 인퍼런스 타임에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샘플은 태스크 아이디 몇 번에 해당하는 샘플이다,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이다라는 걸 먼저 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집니다. 예, 그런 셋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컨티뉴얼 러닝 셋업이 우리가 상상하는 컨티뉴얼 러닝 하는 셋업하고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게 뭐 지론이었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클래스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이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걸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봤을 때,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의 이런 시즈널한 뭐 쿼리의 프리퀀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스위밍 스위트 같은 경우, 수영복이죠. 수영복은 여름에 주로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12월, 1월에도 검색을 많이 하네요. 이때 이제 세일 많이 하나 봐요.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코로나 터졌으니까 검색을 많이 하다가 이때는 이제 마스크 많이 안 팔렸으니까 이제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뭐 빼빼로 이런 거는 보시면은 뭐냐, 11월에 빼빼로데이, 그리고 패딩 점퍼 이런 거는 이제 겨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컨티뉴얼 러닝으로 우리가 모델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없었던 클래스가 이제 새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거가 들어온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얘를 태스크도 아니고 타임와즈 이렇게 툭툭툭 잘랐을 때, 얘네들이 시간으로 잘라진 그 파티션에서 이제 시간 안에 들어있는 태스크들, 클래스의 셋을 보면은 다른 클래스, 원래 있었던 클래스, 새로 들어오는 클래스, 얘네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디스조인트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게 상당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잘 안 하다가 이제 2020년 5월 페이퍼로 이 GDOM이라는 논문이 이걸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GDOM이라는 페이퍼에서 블러리한 컨티뉴얼 러닝 셋업, 이 태스크들의 클래스들이 서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그런 셋업을 제안을 해서, 그런 셋업에서 우리가 컨티뉴얼 러닝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하자. 이 메소드를 보면 G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잘한다고 하는 컨티뉴얼 러닝 알고리즘들을 이 블러리 컨티뉴얼 러닝 셋업으로 가져와서 이밸류에이션 해보면 다 별로더라. 그래서 이렇게 멍청한 덤한 방법을 사용을 해도, 그리디한 덤한 알고리즘을 써도 잘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서 상당히 충격적인, 뭐 말하자면 굉장히 신선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재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블러리 셋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비어스 태스크에 있었던 뭐 클래스들과 커런트 태스크에도 프리비어스 있는 태스크들의 클래스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클래스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셋업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블러리 컨티뉴얼 러닝 셋업이고요. 기존에 제안됐었던 그런 그 컨티뉴얼 러닝 메소드들, 좀 유명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여기 사이테이션을 안 달아왔는데 저희 논문에는 이 사이테이션 다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블러리하게 했었던 것들은 이제 아주 최근 그 GDOM을 포함해서 그 GSS도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었거든요. 거의 같은 시기에 블러리한 셋업에서 하는 그런 컨티뉴얼 러닝 방법도 있었고, 저희가 2021년에 제안했었던 레인보우 메모리도 블러리 셋업에 해당하는 거고, 디스조인트한 클래스가 아닌 경우, 뭐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학습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샘플이 들어오고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걔를 여러 번 이폭을 돌려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얘네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만 딱딱딱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니까 한 번 이폭만 싹 도는, 또는 얘를 한 번 이폭을 돌고 그다음에 메모리,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에피소딕 메모리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 번 학습할 수 있는 거를 얼라우하는 그런 셋업이 온라인 셋업인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블러리한 그런 셋업에 대해서 다룬 웍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GDOM과 GSS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다뤘고요. 저희가 이런 그 다양한 셋업에 대해서도 컨티뉴얼 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하나를 제안해서 이게 잘 된다 안 한다라는 걸 보여드린 그런 웍이 저희 웍이 되겠습니다. 최근 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컨티뉴얼 러닝에서 많이 쓰는 건데, 저희가 새로운 태스크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존의 태스크에 있었던 그런 정보들은 다 버리고 쓰느냐? 그게 아니라 되게 작은 사이즈의 메모리를 두고 기존의 태스크에 있었던 샘플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기존의 태스크에서 배웠었던 샘플들을 뭐 특정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걔네들을 저장을 해둔 그런 걸 보고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소딕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과거의 정보 중에서 일부만을 킵을 하고 그다음에 새 정보를 받아서 얘네들 합쳐서 이제 그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이제 그게 주로 쓰이는 컨티뉴얼 러닝 방법이고요. 이 에피소딕 메모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아주 좀 오래된 EWC 같은 이런 메소드들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얘네들하고 비교를 할 때는 여기다 메모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그렇게 해준 비교를 한 그런 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 컨티뉴얼 러닝 셋업들이 대부분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뭐냐면 그 에피소딕 메모리에 이 저장하는 샘플들, 이거를 이제 에피소딕 뭐 메모리 리플레이 방식이라고 주로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하는데, 이 리플레이 방식의 에피소딕 메모리를 쓰는 그런 웍들에서 보통 샘플을 에피소딕 메모리에 넣거나 뺄 때 랜덤하게 넣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랜덤하게 넣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 있는 샘플들을 어떻게 그럼 매니지할 거냐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 들어가는 샘플들은 이제 기존의 태스크들에 있는 그런 클래스 멤버십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의 정보, 그 클래스의 샘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그게 가장 그 클래스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그 클래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이한 점들을 또 캡처를 하기 위해선 그 클래스에 있었던 그 클래스에 있는 샘플들의 다이버시티 또 같이 저장을 해야 이 클래스 멤버십의 정보를 좀 잘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 그 박사 논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그 뭐 샘플들이 굉장히 어떤 클래스의 정보들을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 세미스포아이 러닝이라든지 퓨샷 러닝 같이 샘플이 적은 그런 형태의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각각의 클래스마다의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다른 클래스와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것과 이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미묘하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클래스의 정보이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정보들, 이제 클래스 바운더리에 가까운 그런 샘플들이겠죠.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런 퓨샷 러닝 같이 제너레이션이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샘플이 주어졌을 때 제너레이션을 잘 해야 되는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들을 제가 실험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어서요. 결국 에피소딕 메모리를 매니지하는 방식은 퓨샷 러닝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퓨샷 러닝의 테크닉들을 이제 많이 바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프로치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 개인데요. 되게 간단한 휴리스틱한 어프로치들. 첫 번째는 이런 커먼하고 다이버스한 인포메이션들을 캡처하기 위해서 큐뮬러티브한 라이클리를 쓰자. 이 큐뮬러티브 라이클리가 뭐냐?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샘플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폭부터 맨 마지막 이폭까지 이제 해당 샘플이 원래 속해 있는 클래스,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샘플이다. 그러면 강아지 클래스로 이 샘플이 컨피던스 아웃풋을 낼 텐데, 첫 번째 이폭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 컨피던스의 값이 그 학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컨피던스 값의 평균을 가지고
이 샘플이 얼만큼 확실히 해당 클래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매저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폭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컨피던스를 낸다. 그러면 얘는 그 클래스의 정보를 굉장히 쉽게 그 클래시파이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잘 러닝한 굉장히 중요한 레프레젠터티브한 그런 샘플일 거고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점점점 좋아지는 샘플인 경우에는 얘는 그 처음에는 뭔가 커먼하지 않지만 좀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드에 좀 가까운 뭐 이런 샘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결국은 큐뮬러티브하게 평균을 구한다는 게 AUC를 구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트레이닝 커브에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방식을 하나 제안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요 레인보우 메모리라는 논문에서 했었던 거는 언설튼티를 클래시피케이션 언설튼티를 계산해보자. 그런데 이 언설튼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불구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컨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이 매저를 삼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폭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소프트맥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균을 낸 거고요. 그냥 2는 이제 토탈 넘버 이폭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나무 클래스인데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나무스러운 샘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좀 작은 값일수록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스럽지 않은 그런 샘플인 거죠. 이런 애들이 다 같이 뽑힌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다른 그 클래스들의 예제를 보시면 뭐 버스나 선플라워나 이런 걸 보면 그 1에 가까운 값들은 굉장히 티피컬한 그 클래스의 티피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해당 클래스의 샘플인 건 알겠는데 이게 별로 티피컬하진 않은 거죠. 머쉬룸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 큐뮬러티브 라이클리드가 큰 것들은 이렇게 잡히는데 이제 안 그런 것들은 이런 좀 다른 클래스랑 헷갈릴 만한 그런 샘플들이 많이 잡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그 큐뮬러티브 라이클리후드로 쭉 샘플들 소팅을 한 다음에 거기서 20%는 잘라내고 또 하위 몇 %는 잘라낸 다음에 그 안에서 유니폼하게 랜덤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다 집어넣었더니 랜덤보다 잘하더라. 저희가 이 파란 게 랜덤이고 녹색이 저희 건데 이런 방식인데 랜덤보다 좀 잘하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인 바가 있었고요. 이 논문을 이제 다른 아이디어랑 합쳐가지고 그 해 12편에 냈다가 이 되게 비슷한 아이디어가 왜 억셉이 되고 걔네들이 좀 더 큰 데이터셋에다가 이럴레이션 하는 바람에 저희 거가 리젝트돼서 이거는 이제 좀 비운의 논문이 됐고 이런 그 과거의 아픔을 살려서 저희가 이번에 했었던 건 뭐냐면 샘플들의 그 퍼터베이션 뭐 이렇게 컷 믹스라든지 이렇게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퍼터베이션을 줘서 이 퍼터베이션 상에서도 이 샘플이 해당 클래스로 얼마큼 컨피던트하게 아웃풋을 내는지를 가지고 이제 평균적으로 걔네들의 아웃풋을 한 다음에 그걸로 스코어를 내서 다시 또 일렬로 세운 다음에 유니폼 샘플링을 했습니다. 유니폼 샘플링을 해야 코어 그 커먼한 인포메이션과 다이버스한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장 커먼한 것과 가장 다이버스한 것들을 다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니폼 샘플을 했는데 유니폼 샘플 할 때 그 샘플들이 이런 스코어링 펑션을 통해서 그래도 잘 등간격을 뽑힐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제안을 했고요. 거기 또 추가적으로 에피소딩 메모리에 들어있는 샘플들을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통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면 훨씬 더 이런 뭐 다양한 셋업, 뭐 디스조인트나 블러리나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셋업에서 컨티뉴얼 러닝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레인보우 메모리에서 제안한 방식은 이런 뭐 블러리 세팅이든 아니든 간에 프리비어스 테스트와 커런트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에피소딕 메모리에서 들어온 에피소딕 메모리에다가 샘플링하는 샘플을 집어넣는 그런 샘플링하는 메소드와 데이터 아구멘테이션 테크닉을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인 거고요. 그 언설턴티 방식, 기반의 방식, 샘플링 방식이 얼마큼 더 좋은지를 실험적으로 보인 건데, 랜덤 샘플링이라는 게 밸런스, 그러니까 클래스 밸런스를 생각을 안 하고 뽑은 랜덤 샘플링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랜덤 샘플링 한 것과 레저부어 샘플링이라고 해서 얘도 사실은 굉장히 유니폼 샘플링에 가까운 그런 방식이고요. 프로토타입 방식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해당 클래스의 그 미인 값을 구해서 걔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이 프로토타입으로부터 거리를 가지고 샘플링하는 방식인데요. 거기서도 그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하죠. 이런 방식들을 사용한 것들 대비 언설튼티 기반의 샘플링 방식을 쓰면은 실험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어떤 걸 썼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본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 쓰는 것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쓴 것들을 블러리 10%의 온라인 셋업에서 이벨레이션 결과고요. 뭐 다른 논문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도 우리가 제일 잘났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다양한 컨티뉴얼 러닝 셋업에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요. 디스조인트한 셋업이나 블러리 셋업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저희 거가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오프라인 셋업에서는 특히 사실 뭐 아이카라는 기존의 방식이 좀 더 좋더라. 그러니까 저희 방식이 좀 더 어려운 컨티뉴얼 러닝 셋업에서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아이카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뭐 저희 거가 이렇게 막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여기서 뭐 5% 그럼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컨티뉴얼 러닝 셋업이 워낙에 샘플이 작은 에피소딩 메모리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개인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4% 정도는 그렇게 큰 개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웹리스트나 시파10이나 시파100나 뭐 이미지넷이나 이런 거에 테스트를 해봤고요. 컨시스턴트한 개인이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리고 에피소딩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레귤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그 디스조인트한 세팅에서 주로 컨티뉴얼 러닝들이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 디스조인트 세팅에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블러리한 세팅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에피소딩 메모리 매니지먼트 방식을 리빌레이션을 했고, 에피소딩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큐뮬레이티브 라이클리도 사용을 해도 되고, 데이터 언서티티를 사용을 해도 되고 뭐 한다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다더라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기존 웍들에서 몇 가지 제안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오토오그가 제일 좋다는 것도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그게 또 블러리 세팅과 디스조인트 세팅이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컴프레hen시브하게 이벨레이션 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최종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예, 재밌게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그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인 그냥 메모리 버퍼와 어떻게 크게 다른 건가요? 똑같아요. 예, 근데 에피소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제 기존에 들어왔었던 태스크의 सब셋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소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메모리 버퍼인데 그냥 메모리 버퍼인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샘플이 뭐 10만 개가 있었다. 근데 2,000개만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메모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여기 실험한 거 보시면은 K 값이 500, 2000, 2만 이 정도 되거든요. 이미지넷이 100만 개 데이터 포인트인데 네. 2만 개면은 사실 되게 작은 사이즈. 그리고 아까 디스트리뷰션 만들면 언설튼티인데 디스트리뷰션 만든 다음에 끝에만 빼고 가운데를 뭐 이렇게 이거요. 네.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큐뮬러티브 라이클리후드로. 네. 근데 왜 가운데만 하시나요?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한쪽만 버릴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직관적으로는. 네. 이게 사실 아주 커먼한 정보하고 아주 이상한 정보들, 아주 좀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드에 가까운 이런 애들을 다 쓰니까 오히려 임페리컬하게 성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큐뮬러티브 라이클리후드 방식이 그래서 사실 애널리시스도 좀 실패하고 해서 이건 사실 학부생들 프로젝트여가지고 이거 해보고 그래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겠네 해서 실제로 제안한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논문이고 네. 되게 신기한 것 이번에, 같아요. 네. 네, 되게 신기해요. 이게 왜
앞에 탑 20% 잘랐을 때도 잘 되는지 이거를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정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세 번째 발표자님, 공유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세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님은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현상익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허재필 교수님입니다. 오늘 CVPR 2021 논문인 Self Supervised Video Can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지내고 있는 현상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는 개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디오 개인과 일반적인 이미지 개인의 차이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개는 입력 노이즈를 이제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줘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제 비디오 겐도 이와 완전히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이즈로부터 이미지가 아닌 비디오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를 이제 비디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생성된 비디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태스크를 이제 풀도록 학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이미지 겐과의 차이를 이제 따지자면은 일반적인 비디오 겐들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보통 2개를 사용합니다. 2개 이상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모코겐이라던가 혹은 GQ겐이라는 이제 비디오 겐의 소타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전체를 입력으로 받는 비디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에서 한 프레임을 샘플링해서 이 이미지가 이제 리얼리스틱한지를 판단하는 이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랑 이제 가장 관련이 깊은 분야 중 하나가 이제 비디오 겐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일종으로 주어진 태스크에 따라서 레이블을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제가 대표적으로 2개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직소 퍼즐 태스크는 저렇게 이제 이미지를 9단계 패치로 나눠서 이거를 이제 섞은 다음에 원본의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를 맞추는 태스크인데, 이를 통해서 패치 간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한 컨테스티브 러닝인데, 이거는 이제 한 이미지에서 이제 2가지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시켜 이미지의 2개의 다른 뷰의 이제 시뮬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거의 의미는 이제 이미지 인스턴스 레벨에서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뽑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주어진 태스크에 맞춰서 이걸 풀기 위한 피처를 이제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 관점에서 이미지와 비디오의 차이를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비디오는 생성 모델 관점에서는 이제 이미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는 보통 이제 높이, 너비, 그리고 채널 이렇게 3가지 차원이 있다면, 비디오는 여기에 이제 시간축이 추가돼서 3개 차원이 아닌 4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는 사실 이제 이미지 한 장만 사실적이면은 좋은 이미지가 되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프레임이 사실적이어도 시간축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거나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비디오가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디오가 이미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실적인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제 한 비디오 내에 여러 프레임이 있을 때 이 여러 프레임의 외형은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예시로 보시면은 아예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최소 한 비디오 내에서 뽑힌 이제 외형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두 번째는 비디오 내에서 움직임은 이제 움직임 또한 이제 일관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을 해봤는데 그 오른쪽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저 X와 세모와 동그라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야 이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인가를 따졌을 때 이제 기존의 순서에 맞는 흐름이 이제 어떻게 역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떻게 그러면 어피어런스의 컨시스턴시와 모션 코헤런스를 얻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각각의 어피어런스라는 개념과 모션 코헤런스라는 개념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태스크로 이제 정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피어런스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피어런스는 이제 한 비디오 내 일관적인 특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다른 비디오보다는 한 비디오 내의 어피어런스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이제 컨테스티브 러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컨테스티브 러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어피어런스에 대한 개념을 추출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이 일반적인 컨테스티브 러닝 모델의 이제 학습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의 뷰를 이제 시뮬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면은 저희는 이제 한 비디오에서 서로 다른 이제 타임 스텝의 프레임을 샘플링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같은 외형을 가지는 물체에 대한 서로 다른 이제 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 뷰에 대한 이제 시뮬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외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모션 코헤런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저 이제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X와 세모와 동그라미의 순서를 어떻게 잘 배열할 것인가가 이제 모션 코헤런스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제 비디오 클립 오더 프레딕션이라는 기존의 비디오에서 이제 피처 러닝을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디오 때 요거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로 가는 논문입니다. 겐 모델이 풀 수 있게 만든다면은 비디오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비디오 클립 오더 프레딕션 테스트를 이제 저희는 겐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비디오 겐에 활용을 하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왼쪽 그림처럼 단순히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미터가 어드버서리얼 러닝만 푸는 것이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도 같이 풀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태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어피어런스 컨테스티브 러닝이고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비디오에서 이제 서로 두 다른 I와 J 번째 프레임을 뽑았을 때 이게 아예 다른 비디오에서 나온 프레임보다 가깝도록 학습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 내 시간축에 따라서 외형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클립 오더 프레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름을 템포럴 스트럭처 퍼즐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비디오를 이제 여러 개의 서브 클립으로 나눠서 이 원래 순서를 맞추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비디오 전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로스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로스가 계산이 되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어피어런스 컨테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력 비디오가 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두 개의 타임 스텝에서 프레임을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디오가 아니고 각각의 이미지가 샘플링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 임베딩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비디오에서도 이제 하나의 프레임을 샘플링해서 이를 이미지에 임베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베딩된 appearance representation 간에 이제 같은 비디오에서 뽑힌 것들은 시뮬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비디오에서 샘플링된 프레임의 representation과는 이제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자체는 그 심CLR이라는 유명한 컨테스티브 러닝에 사용되는 이제 인포NC 로스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축으로 인베리언트한 특징,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피어런스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있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템포럴 스트럭처 퍼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가 하나 있을 때 이를 그 여러 개의 서브 클립으로 나눈 후에 이제 이 나눠진 서브 클립 간의 순서를 이제 뒤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비디오를 합친 후에 이를 비디오 인코더에 넣어서 이 인코더가 이제 기존의 샘플 오더 합니다. 이용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걔네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의 어피어런스 컨테스티브 러닝은 이미지 레벨에서의 피처 인베딩을 뽑는 로스고요. 그리고 템포럴 스트럭처 퍼즐은 이제 비디오 레벨에서의 이제 어떤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비디오계는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비디오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이제 어드버서리 로스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풀도록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는 이제 어피어런스 컨테스티브 로스를 줬고요. 그 비디오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는 이제 템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저런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푸는 것은 모션이나 어피어런스에 관련된 이제 피처를 뽑는 데에는 도움을 주나 이제 생성된 비디오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이라고 이제 단순히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만 로스를 흘려주는 게 아니고 생성된 비디오에까지 이제 로스를 줘서 제너레이터 또한 학습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셀프 슈퍼바이즈 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선 부분부터 보시면은 그냥 실선 부분은 기존의 어드버서리 로스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위쪽 경우에는 이미지를 샘플링해서 이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이제 리얼 페이크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비디오를 샘플링해서 비디오 레벨에서 리얼 페이크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 점선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은 이제 한 비디오에서 그 다른 타임 스텝의 프레임을 이제 샘플링한 다음에 이제 어피어런스 컨테스티브 로스를 적용하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를 섞은 후에 템포럴 스트럭처 퍼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로스 L 겐이 이제 로스 기존 겐의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A와 LT가 저희가 적용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는 기존의 그 비디오 겐처럼 이제 어드버서리얼하게 그 겐 로스를 줄이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 같은 방향으로 이제 로스를 줄이도록 학습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한 환경은 이제 4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Facial Expression 데이터셋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머그라는 데이터셋과 이제 UVA 미모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이제 액션 데이터셋이라고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와이즈맨 액션과 이제 UCF101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데이터는 이제 64 x 64로 리슬라이즈 돼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메인 테이블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FVD라는 매트릭을 평가지표로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미지 겐에서 사용하는 FID
이제 비디오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Fetched Video Distance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VD라는 매트릭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비디오 개념성, 로코겐과 GPU 스캔에 적용을 했을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조금씩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셀프 슈퍼바이드 로스를 이제 모델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각 로스를 붙였을 때 그러면 얼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냐를 평가를 했는데 이 또한 이제 각 로스와 데이터셋마다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는 다르지만 그 두 가지 로스가 각각 그 성능이 오르는 것으로 보아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 결과는 이제 저희가 그런 기존의 콘테스티브 로스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템포럴 스트럭처 퍼즐이라고 한 게 이제 비디오를 셔플한 후에 비디오를 셔플한 후에 붙여서 비디오 인코더에 이제 포워딩을 해줬는데 기존의 이제 비디오 클립 오더 프레딕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서브 클립을 따로 이제 인코더에 넣어서 임베딩 된 벡터를 콘캐트네이션을 해서 이제 순서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마이너한 변화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위쪽 테이블이 어피런스 콘테스티브 러닝에 관련된 테이블인데요. 보시면 템포럴 샘플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템포럴 샘플링이 이제 없는 부분은 기존의 콘테스티브 러닝처럼 한 이미지만을 샘플링해서 이 이미지의 이제 다른 뷰의 시뮬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콘테스티브 러닝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템포럴 축으로 샘플링한 것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은 이제 템포럴 스트럭처 퍼즐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풋 타입이 이제 클립 레벨이 기존의 비디오 클립 오더 프레딕션 태스크처럼 이제 클립로 포워딩을 한 거고요. 그 아래쪽에 비디오 레벨이 이제 나눠진 클립을 다시 붙여서 이제 비디오 레벨로 포워딩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립 레벨로 포워딩 했을 때는 저희가 성능이 굉장히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아무래도 비디오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비디오가 이제 총 16장의 프레임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서브 클립으로 나누면 이제 굉장히 작게 그 클립의 프레임 개수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페이셜 익스프레션 데이터셋에서 이제 학습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션 같은 거를 좀 잘 잡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현상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젝티브 펑션을 보면은 애드버서리얼 로스는 그냥 바닐라겐의 로스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셀프 슈퍼바스 러닝 로스를 2개를 추가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좀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 어드버서리얼 로스 자체가 불안정해서 학습이 안 되지 않냐라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예. 추가적인 로스도 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잘 될까 질문드립니다. 먼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이제 논 세츄레이팅 겐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잘 학습이 되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비디오 겐 위에서 올려서 학습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 로스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학습되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셀프 슈퍼바이드 태스크를 이제 주게 되는데 저 앞에 이제 람다 D와 람다 G가 이제 웨이팅 텀인데 저 웨이팅 텀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좀 불안정하거나 이제 제대로 비디오를 생성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람다 텀이 굉장히 잘 이제 설정이 돼야 모델이 잘 학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컴퓨터 비전 세션은 이제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